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밤잠을 이루기 어려운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이 한 분 계세요. 물론 최근 고점에서 포모 때문에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도 물론 우려가 많으시겠지만 현재 이 사람만큼 가장 뜨거운 의자 위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케빈 워시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전 의장을 내쫓다시피 하고 케빈 워시를 지명한 이유는 명확하죠. 금리를 확 내려서 증시를 띄우고 경기를 부양해. 그런데 지금 케빈 워시가 마주한 현실은 국채금리 폭등과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화마예요. 케빈 워시는 엄청난 수재죠. 35살의 최연소 연준이사가 되기도 했지만 모건 스탠리 출신의 월스트리트 키즈고 SC 로더 가문의 사위이기도 해요. 철저한 엘리트이자 야심가예요. 기회주의적 성향도 있는 게 과거 연준이사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매파였는데 트럼프의 눈에 들기 위해서 연준의 시스템을 비판하는 개혁가로 변신했죠. 즉 신념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이는 전략가이자 정치가예요. 즉 근본에는 이론보다는 시장의 유동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트럼프와 코드가 짝짝꿍이 맞았죠. 정치적인 동물이다 보니 중앙은행의 독립성보다 대통령의 철학을 더 잘하고 있음을 어필하면서 권력을 잡은 케이스예요. 그런데 현재 그의 머릿속은 설탕을 넣으려는데 오븐이 폭발하기 직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시에게 저금리라는 설탕을 듬뿍 넣어서 달콤한 경제 케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케빈 워시가 보고 있는 데이터들은 정말 살떨리는 데이터들이죠. 케빈의 고뇌인 게 일단 트럼프의 압박, 당장 금리 내려 8천 넘었던 코스피랑 나스닥이 무너지는 거 안 보여? 그런데 또 채권시장 자경단의 반란이 있죠. 케빈, 네가 만약 인플레이션 무시하고 금리 내리면 우리는 미국 국채 다 팔아치울 거야. 금리 10%까지 쏘는 걸 보고 싶어? 이러니 머리를 싸잡아 맬 수밖에 없죠. 금리를 내리자니 국채 금리가 폭등해서 경제가 망할 것 같고 영국이 지금 굉장히 힘들죠. 내리자니 트럼프에게 잘릴 것 같고 정말 작년부터 제롬 파월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들 볶였잖아요. 케빈 입장에서 그건 정말 상상도 하기 싫은 시나리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시는 기회주의적 천재답게 정면 승부보다는 고도의 기만수를 쓸 확률이 높아요. 일단 립서비스의 마법이 있겠죠. 입으로는 트럼프가 좋아하는 말을 해야죠. 우리는 장기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연준의 낡은 체제를 부수겠다. 시장과 대통령에게 심리적 안도감을 줘요. 스텝 2는 질서 있는 후퇴의 방조. 실제로는 금리를 확 내리긴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래서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S&P 500이든 지수가 어느 정도 빠지는 걸 건전한 조정이라면서 방치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거죠. 거품이 한번 터져야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그래야 비로소 금리 인하의 명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즉 이 명분을 위해서 괴롭지만 지금 이 폭락을 어쩔 수 없이 같이 즐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돈 풀기의 방식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게 당장 기준금리는 못 내려도 은행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다른 통로, 레포 창구 등이 있죠. 몰래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격한 척, 뒤로는 수중구멍을 틔워주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케빈 워시의 고민과 더불어서 갑자기 그동안 냄비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던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마치 금요일에 한 번에 터진 것처럼 도배가 됐죠.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란 의회의 트럼프 암살 현상금 법안 검토, 미국 의회의 종전 결의안 부결, 일본발 엔화 쇼크, 환율의 마지노선 붕괴,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돌파를 시도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금리와 물가의 역습,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악재와 호재들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코스피가, 나스닥이, S&P 500이 뒤에서 후술하겠지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어떻게 그 중기 흐름이 흘러갈지 그 모든 비밀의 방의 열쇠는 이 금리 움직임의 변화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첫 번째 경고가 있었죠. 영국에서 길트 쇼크가 있었는데 영국에선 나라빚 문서를 길트 국채라고 불러요. 원래는 영국 정부가 우리가 빚을 줄이고 알뜰하게 살게요 이렇게 약속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선거에서 돈을 펑펑 쓰겠다는 팀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영국이 돈을 막 풀면 파운드와 가치가 떨어지겠는데 결과적으로 영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채권자들이 영국에 돈을 빌려줄 때 이야기하죠. 야 너네 위험하니까 이자 6% 내놔봐. 그러다 보니 영국의 30년물 국채금리가 6%를 찍어버렸어요. 이게 왜 무섭냐면 전 세계 돈은 연결되어 있죠. 영국 이자가 6%인데 미국이나 한국 이자가 낮으면 돈이 다 영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이자금리가 도미노처럼 같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두 번째 경고등이 또 켜지죠. 미국에서 물가 성적표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나왔죠. 헤드라인 CPI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과값이나 기름값이나 다 합친 전체 물가를 뜻해요. 헤드라인 CPI가 4%나 가까이 나왔는데 이게 되게 위험한 수치인 이유가 이렇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기름값,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지면 결국 물류 운송비도, 트럭 운송비도, AI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의 공장 전기료도 모두 다 올라가죠. 이게 3, 4개월 뒤에는 진짜 속물가인 근원 CPI까지 다 태워버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게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죠. 결국 은행 이자를 내리기는커녕 더 올려야겠는걸? 이런 뉘앙스가 나온다. 시장에 공포가 덮쳐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기업체 사장님들께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즉 돈이 많은 부자분들도 이자 때문에 벌벌 떠는 시대가 온 거죠. 그렇다면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금 경색이죠. 경제, 산업의 피인 자금이 돌지 않죠. 피가 안 도니까 픽픽 쓰러지는 회사들이 앞으로 나오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수자가 정말 중요해지는데 망할 일이 없는 미국 국채 30년물이 지금 이자가 예를 들면 5%예요. 이걸 주식 배수로 바꾸면은 우리가 PER, PBR 많이 듣잖아요. PER 20배예요. 가만히 있어도 나라가 5% 수익을 보장해주는 거.
그런데 반대로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많은 주도주들의 기대감을 타고 주식시장의 가치를 PER 25배 정도로 봤을 때 100을 25로 나누면 이 주식의 연간 기대 수익률은 4% 정도죠. 언제든 반토막 날 수 있는 위험한 주식에 투자해서 겨우 4% 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숫자의 충돌이 그럼 일어나죠. 국가가 보증한 이자는 5%인데 주식기대 수익이 4%다. 즉 위험한 주식의 수익률이 안전한 국채의 이자율보다 1%나 낮아요. 이걸 네거티브 일드갭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서 주식을 사는 건 나는 원금리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나라가 주는 이자보다 돈을 적게 벌겠다. 아주 비논리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즉 금리가 이렇게 세지면 사람들은 변덕쟁이가 됩니다. 결국 섹터 로테이션이 일어나죠. 이제는 반도체를 팔고 당장 우리 눈앞에서 돈을 벌고 있는 튼튼한 회사들로 돈을 옮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시장의 비극이 일어나는 게 반도체 비중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이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 지수 전체가 휘청거리게 돼요. 특히나 단순히 미 국채 금리 폭등이 조금만 더 우리가 깊게 2년물, 10년물, 30년물 미 국채 금리 차트를 살펴보자면 2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 일단 금리인의 기대감에 대해서 완전한 소멸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2년물 금리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수직으로 반등하면서 다시 4%대 위로 올라왔죠. 2년물은 연준의 정책 금리를 가장 잘 반영해요. 최근의 급등이 이제 6월 말쯤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추가 인상이 논의될 것이라는 공포를 시장이 미리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금리가 높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금리가 평생 높을 수도 있겠구나, 그 공포를 느끼면서 주식을 팔고 현금, 달러로 도망간 지점이 바로 여기죠.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의 경우 전 세계 모든 자산의 가격표죠. 글로벌 벤치마크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적정 주가를 계산할 때 쓰는 할인율의 기준이 되죠. 즉 10년물이 오르면 주식의 매력이 기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전교 1등이 가장 중요하게 본 숫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현재 이 친구가 박스권 돌파를 하면서 새로운 상승 파동을 시작했어요. 지난 1, 2년간 이어져온 금리 하락 안정화 기대감이 꽤 무너졌음을 뜻하는 강력한 상승 추세 전환 신호예요 지금. 그리고 최근 수개월간 넘지 못했던 4.5% 저항선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냈죠. 다음 목표치는 23년 말의 고점이었던 4.8%, 5%, 이 구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인 30년물 같은 경우 먼 미래에 대한 거대 자본의 베팅이죠. 장기 인플레이션, 물가 전망이에요. 보험사, 연기금 같은 진짜 큰 손분들이 장기 자금을 배분하는 기준입니다. 30년물이 뚫렸다는 거는 큰 손들이 앞으로 수십 년간 저금리 시대는 안 온다. 아주 무거운 신호예요. 특히 30년 국채금리의 경우 송현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전설적이면서 유니콘보다 찾기 힘들다던 그 삼각수렴 상방 돌파를 했죠. 왜 상승 삼각수렴이냐면 23년 말 최고점과 약 5.1%죠. 25년 중순의 고점들을 일직선으로 쫙 연결해보면 거의 수평에 가까운 저항선이 형성돼요. 바닥인 지지선은 22년 바닥, 24년 바닥, 25년 말 바닥을 연결해보면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대각선이 그려지죠. 결과적으로 위는 막혀있고 아래는 올라오는 모양, 이게 바로 상승 삼각수렴이에요. 그런데 최근 있었던 거대한 장대 양봉을 보면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몸통으로 뚫지 못했던 5.1% 저항선을 완벽하게 돌파했죠. 이건 이야기가 아니라 차트에 찍힌 사건이에요. 물론 2년물, 10년물, 30년물 외에도 다른 중요한 지표들도 많죠. 3개월물 같은 경우는 현금의 가치죠. 지금 당장 주식을 팔고 현금을 들고 있을 때의 수익률. 보통 장단기 금리 역전, 2년물과 10년물 차이를 볼 때 함께 보면서 경기 침체를 예측해요. 5년물 같은 경우는 자동차 할부나 일반 기업 대출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결국에 5월 말과 6월 말 언저리는 한국과 미국의 중앙은행이 모여서 돈의 가격, 금리를 결정하는 이른바 앞으로 금융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어요. 5월 말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죠. 한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해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CPI 4%에 가까운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고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4.6%를 돌파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는커녕 동결은커녕 어쩌면 인상조차 고려해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미국 금리는 높은데 한국만 낮으면 외국인 자금이 더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5월 말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습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아주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낸다. B2가 폭발하고 말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즉각 반응합니다. 36조 원의 신용융자를 쓴 개인분들이 이자부담 폭증이란 직격탄을 맞게 되죠. 그리고 6월 중순이 좀 넘어간 지점에서는 미국 FOMC 금리 결정이에요. 현재 영국 금리가 6%를 찍고 미국 국채가 폭등하는 상황이죠. 만약에 케빈 워시가 트럼프의 기대를 그만큼이나 받았는데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오히려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 또는 이런 비슷한 조금이나마 이런 뉘앙스를 준다, 시장이 피바다가 된 날이죠. 전 세계 자본이 달러로 복귀하는 마지막 관문인 거고, 전교 1등인 외국인이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한국 시장에서 30조 원 넘게 챙겨나간 건 MSCI 리밸런싱과 더불어서 결국 6월 18일에 대규모 유동성 회수를, 꼭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염두를 해두고 계속해서 고점에서 개미분들을 두들겨 패고 있는 거죠. 즉 시장은 지금 중기적인 관점에서 거대한 정산의 시간을 맞이했는데, 미 국채금리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외국인인 전교 1등은 이미 약 30조 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챙겨서 집으로 갈 마음밖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가 8천 문턱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직 이 미 국채금리의 맛을 보지 못한 친구들끼리 괜찮아, 다시 오를 거야 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며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결국 금리가 6%로 향해 가는 세상은 중력이 아주 강한 행성과 같아요. 거기서는 아무리 높이 점프해도 금방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5월 18일 주차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말 재반등을 하더라도 행성의 중력에 의해 다시 아래로 말려 들어가는 것인가? 그래서 돌고 돌아 5월 18일 주 코스피는 단순히 지수가 야금야금 흐르는 계단식 하락보다는 주 초쯤에 다시 한번 수직으로 꽂히는 2차 투매가 날 확률도 꽤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업 가치 때문이 아니라 개인분들의 빚, 레버리지 때문이죠. 5월 15일 금요일에 지수가 6% 폭락할 때 개인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주식을 사셨잖아요. 약 8조 원 이상. 이 중 상당수가 금요일 아침 8천 돌파 기대를 보고 들어오신 미수와 신용이죠. 만약에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지수가 전고점을 회복하지 못하면 담보 부족 경고가 날라와요. 즉 수요일 아침 9시 지키지 못한 신용 물량이 강제 시장가 매도로 반대매매죠. 꿀렁꿀렁 쏟아지면서 지수를 한 번 더 바닥으로 패대기 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스마트폰 입장에서는 이 비자발적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굳이 주가를 올려줄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 전교 1등은 현금 35조 원을 들고 대기 전수를 탈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이 이 돈을 다시 주식으로 바꿀 때는 개미분들이 도저히 못 버티고 투항할 때죠. 주가가 천천히 흐르면 개미분들이 존버를 하죠. 세력은 존버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쯤에 혹시나 빠르면 월요일 기습적인 프로그램 매도 폭탄을 한 번 더 투하하면서 개미분들의 멘탈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물량을 뺏어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다만 여기서 금요일에도 같이 이야기해보았지만 인버스 2배짜리 곧버스죠. 왜 곧버스가 구세주가 될 수 있냐면 곧버스에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 과열, 열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에 개미분들이 곧버스를 90억 주 가까이 사셨죠.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전교 1등인 외국인은 이분들을 손절시키기 위해서 지수를 일시적으로 확 들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기회가 올 수가 있는 게 만약 외국인이 장 시작과 동시에 선물을 수천 계약 이상 급하게 사들인다. 이건 지수가 갈 길을 가겠다는 게 아니라 지수 하락을 기대하며 곧버스에 몰빵한 개미분들을 단기에 청산시키기 위한 인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즉 숏 커버링이 나오는 거죠. 명심해야 될 거는 추세 상승이 아니라 하락 베팅자 죽이기, 단발성 불꽃놀이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중단기 투자자다. 현재 중기적으로는 결정된 자본의 대이동, 리밸런싱이라는 이 거대한 헤일 앞에서 숏 커버링이라는 개미분들을 흔드는 일종의 장기술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내가 내 스스로를 재정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하지만 장기술은 장기술일 뿐 지금은 얼마를 더 벌까 보다는 그동안의 내 수익을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내 원금을 어떻게 지킬까가 100배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전교 1등은 이미 35조 원의 현금을 들고 개미분들이 항복을 기다리며 벙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초 반등은 세력의 문을 잠그기 전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열어준 탈출용 비상구일 수 있는 거고 중단기적으로는 장기 투자자분들은 예외시겠죠. 지금 존버를 선택하는 건 외국인이 35조 원이라는 대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존버는 바닥에서 하는 거지 절벽 끝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